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제 옆에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이끌어갈 정말 엄청난 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분 섭외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흔쾌히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섭외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이거 내가 나가야겠다.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내가 늪에 빠지겠다.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네. 굉장히 욕심이 생겼던 게요. 네. 좀 유익한 정치 방송 만들어 보고 싶다. 예. 부담이 되는데 유익한 정치 방송. 예, 그동안에 이런 시사 프로들 보면은 이제 그날 시사도 많이 다루지만 또 정파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뭔가 좀 교양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치 방송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데일리까지 한번 여기서 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야심을 표현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지금 저희 윗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데일리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왜 저희가 고수라는 표현을 썼나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합쳐서 여기도 고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수라고 하면 저는 고시니까 고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한국 사회 고수들을 모셔서 한 수 배워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정파 방송보다는 교양 방송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반응을. 그래서 댓글로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과연 누구를 모셔야 되나 저와 이동수 대표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우리와 함께 술을 한잔 하신 분이 있으시지. 근데 그분이 술자리에 썼던 말이 굉장히 유익하였다. 그리고 정파적이지 않았다. 네. 교양이 듬뿍 담겼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팬이 많아요. 그쵸. 팬이 많은데 아직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이분을 캐스팅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물론 저희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이분을 키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의 규칙이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출연하시면 고수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조기동 고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식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고 팬이 많은데 자, 구독자 여러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기동 고수님은요, 1981년생이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원래는 15년 차 언론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에서도 이 조기동의 정조준 코너를 연재하고 있고요. 2020년에 엄청난 화제가 된 책이죠. 세습 중산층 사회, 그리고 이후에 전라디언의 굴레, 이탈리아로 가는 길까지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책을 잇따라 내므로써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인연인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입 기자셨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는 그 테셋이라는 그 대학생 경제 이해력 시험 있잖아요. 전국 1등. 네, 저는 반에서 1등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국 1등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하셨습니다. 거의 입사자만 치렀기 때문에 근데 뭐 전국적인 시험은 아니었고요. 근데 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입사자 지원하는 사람. 또 기업 관련 분들도 막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 전국 1등을 또 하셔가지고 유명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점수가 너무 좋아서 따로 인터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어쩌다 보니 그냥 뭐 그런 거지. 회사 채용하니까 뭐 노예계약처럼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뭐 그냥. 예. 근데 그럼 지금도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특히나 언론사 네. 입사 준비생들, 언시생들. 그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도 딱 한마디 이제 고수의 비법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전공 시험 말고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잡다하게 많이 그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성적은 나빠도 뭔가 논문은 읽는 뭐 약간 이상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잡지 읽고 신문 읽고 그냥 책 다양하게 읽는 게 오히려 그런 식의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용으로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현상을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뭐 책이나 잡지가 신문을 많이 보는 게 뭐 그런 시험이나 아니면은 경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신동아를 열심히 보면 신동아는 제가 아주 저 청소년기부터 애정하는 잡지입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신동아를 좋아하셨다면 이미 네. 첫 번째 게스트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고 신동아를 봐야 경제시험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마음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약간 네. 코너 속 코너가 있어요. 네. 자, 뜬 고수, 진 고수.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가 좀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우리가 좀 이 사람 떴다. 네. 이 사람 좀 낙화처럼 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고를 겁니다. 근데 객관적이진 않고요. 동피셜로 합니다. 이동수 오피셜. 네. 예, 그래서 오늘 뜬 고수, 진 고수. 자, 일단 뜬 고수 누굽니까? 예, 이동수 오피셜 이번 주에 뜬 고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뜬 고수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18일에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연령층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에 연 12만 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발표되자마자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어요.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에 이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전기료는 발생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뭐 폐륜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이제 그 이후에 26일에 한 라디오 채널에서도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다 한 것이 또 이제 뭐 혐오 정치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혐오 정치다, 뭐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이제 이 뜬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정책 아젠다를 제기하고 그걸 선점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여성 신규 공무원들의 어떤 병역 의무화 같은 것들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서로 감옥 넣으려고 하고 말꼬리 잡고 이런 정치보다 이런 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책 논의가 반갑다 이렇게 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뜬 곳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뜬 곳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분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까지 언급을 하시는 신공을 보이셨어요. 그분과도 저희가 만두를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이른바 경마장역 발언 때문에 사실은 좀 리스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리스크가 생겼어도 그 이제 박근혜 예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이었죠. 신문 1면 뺏기지 말라고 항상 이제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확실히 선점해 나가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양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이슈를 막 제안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의 이런 정파적인 어떤 갈등보다 그래도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좀 자리가 잡히면 우리 이준석 대표 이 자리에 모셔서 네. 함께 얘기를 해보고 한두 달 전에 여기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익숙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진 고수는 누구로 고르셨어요? 예, 제가 선정해 본 진 고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이낙연 총리님 요새 이렇게 뉴스가 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좀 한 번 더 죽이시는 겁니까?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8일에 그 본인이 이끌고 있던 새로운 미래랑 그리고 이제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 있던 이 미래대연합이랑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명칭을 개혁미래당으로 했는데요. 이제 원래 있던 이 양당의 이름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이었잖아요. 미래라는 공통분모는 있었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당면까지도 무임승차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중국집 하나 잘 된다고 옆에 또 비슷한 가게 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걸 두고서 이제 당 관계자가 개혁신당과 어떤 합당을 염두에 둔 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요 문제가 너무 이제 양측 간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이제 두 진영 간의 어떤 합당도 좀 묘연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게 지금 당명 선호도가 내부적으로 높은 게 아니다. 어차피 이제 이 개혁 미래당은 가칭이고 공모를 통해서 또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이
개혁미래당의 어떻게 보면은 간판 스타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민주당을 나오면서 어떤 민주당의 구태 정치나 이런 걸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명을 유사하게 가져가고 근데 어떤 개혁신당의 이미지 상승에서 오는 반사이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가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고수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선정해봤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객관적이 아니고 이동수 오피셜, 네. 오피셜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본격 대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공천 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당은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현재 의석수 상으로는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최근 들어서 뭐 친문이니 이런 개파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마침 이제 우리 조기동 교수님께서 신동아 2월호 여러분 구매해 주십시오. 예, 신동아 2월호에 써주신 글의 제목이 정치 산업된 친명 공천 중진 이탈 상수되다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 두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사실 현시와 부시하면 딱 제주도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제주고시. 예. 저희 고향분들. 예. 예. 그러니까 둘 다 2022년에 제주 을 재보궐선거를 맞아요. 하셨고 사실 오랫동안 제주에서 털을 좀 닦으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규 의원 당시 네.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전략공천되면서 그분은 이제 비명계에 가깝죠. 이낙연계에 좀 가까운 분이고 그분은 문을 먹은 다음에 행보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셔서 본인의 거점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 원래 용인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남 중원으로 네. 가시면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잖아요. 성남 중원으로 가지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용인시 병에서 출마를 하게 되죠. 뭐 그리고 이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의 독한 소리에서 독소리 오형제라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아니고 독소리. 독소리. 그러니까 비명계 수박을 향해서 독한 소리를 한다는 뜻에서 독소리일 텐데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 하나의 벨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들의 맞상대가 재밌습니다. 지금 현근택 부원장은 지금은 이제 그 출마를 포기하셨지만 현근택 부원장은 윤영찬 의원하고 맞붙는다 그러고 부승찬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용인시 병 수도권에서 비명계 의원하고 맞붙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가령 진석범 예.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의 보좌역의 경우는 이제 이원욱 의원하고 맞붙고 뭐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경남 쪽에 지역구가 있던 양반이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갑자기 경기도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해철 저격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목소리 강하세요 그분은. 네. 표현이. 예. 다들 강한 분들이에요. 또 한 분이 이제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박광원 의원 이분 다 하나같이 이제 비명계와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약간 그 정치적인 그 생존의 방식 내지는 정치적으로 비명계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우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경쟁 구도도 어떤 오늘날의 2024년, 2023년의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그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드는 의문은 어쨌든 다 원외 인사잖아요. 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방송에서 저희와 같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아니 원외 인사가 지역구 현역 의원을 경선을 해서 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용인 사람인데 중원에 와가지고 밭을 간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게. 게다가 중원도 이제 신도시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도시에는 조직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지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압도적인 득점을 거두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점수를 거의 2배 이상 벌리면서 여론조사 전체 스코어에서 이기거든요. 그냥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론조사 꽃
이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 내지는 친명 성향 지지자들만 응답을 할 거라는 그건 약간의 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의심이 들게 하는 게 없진 않지만 예. 업계 사이에서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는 자신감이 있고 이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을 등에 업었을 때 민주당의 조직들 내지는 뭐 지방 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는 뭐 이거는 이미 2020년 그 서울 강서갑에서 뭐 금태섭 전 의원 상대로 한 자객 공천에서 보여줬던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을 상대로 한 어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채널들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석범 그 특보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진석범 특보가 어떤 그 이원욱 저격수를 하겠다가 나서면서 이제 여러 친명 계열의 유튜브 채널들이 진 특보를 출연을 시키고 이원욱 저격수로 포지션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가 딱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복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 전문성보다도 뭐 압도적인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건 역시 친명들에 대한 어떤 친명 뉴미디어들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이걸 지지해 주는 거는 그 뉴미디어들이 굉장히 강고한 정치적 사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어떤 행사를 갔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이 오셨거든요. 예, 엄청난 자리에 가셨네요.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오셨는데 네. 그 관련해서 민주당 채널 이제 운영하는 그냥 공식 채널 말고 민주당계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이 한 15분인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가실 때마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하구나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정이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인 쪽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진득범 특보가 뭐 북콘서트를 하는데 5명이 같이 하거든요. 이 독소리 오형제들이. 근데 처음에 이제 유튜버들을 가장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월 10일에 동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소설을 냈다 그래가지고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일반적인 미디어들은 그런데 챙기지 않거든요. 친민주당 유튜브는 와가지고 생중계도 하고 본인들의 채널의 핵심 콘텐츠로 삼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스트로 출연해서 뭐 대담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를 실시함으로써 친명 후보와 비명 후보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고 그게 이제 친명계 유튜브들이 계속 바이럴을 함으로써 이슈를 키우고 지지세를 몰아주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들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실시하는 그 어떤 그 지역구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대부분 이제 수박들 이른바 비명들의 지역구를 굉장히 많이 돌아요. 또는 민주당 고관여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이제 면접조사할 때 최소 그 표본수 500명이거든요. 이 500명을 하려면은 원가가 뭐 확실하게 여론조사 업체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5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구매가는 그것보다 비쌀 거고 아무튼 한 500에서 700 정도는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면서까지 여론조사 실시해서 콘텐츠로 가공해서 팔면은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친명계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 친명 어떤 원외 후보가 있으면은 여론조사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을 띄워주고 당원들이 지지세를 몰아주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속된 말로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비판하는 팬덤 정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팬덤 정치를 그 다른 후보들이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정치 방식 자체가 굉장히 팬덤 정치가 상수가 됐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그 전부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패턴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 조직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정치인들이 약간 조직 관리보다도 본인이 미디어가 되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본인의 채널을 만들거나 아예 그냥 미디어가 되기를 선택하면서 미디어가 되면서 결국은 조직 대신에 팬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계속 이 행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게다가 민주당의 조직이 그러니까 아무도 재밌는 게 아무도 민주당의 당 조직을 어떻게 살릴 건가 지역 조직, 직능 조직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해서 당격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21세기에 무슨 당 조직이냐 다른 데에도 당 조직이 잘 되는 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당 조직을 없애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20몇 년이 되면서 아예 항해화된 당 조직 하에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별로 생각이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리당원들 6개월에 월 1,000원씩만 내면 되는 이거 사실 그러면 당원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정치결사체에 지속된 참여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에 있어서 그분들을 갖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민주당 밖에 있거나 애매하게 걸쳐 있는 어떤 그 고관여층 유권자를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결국 팬덤 정치라는 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조직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아예 권리당원에 대한 기준을 높이던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아니 그런데 예전에 친문들 진짜 막 기세 등등했잖아요. 뭐 대깨문이니 뭐 문판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을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에 대한 경계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원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문재인을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 나갔거나 이건 상당히 될 거고 아니면은 당을 유지하지만은 목소리를 완전히 다운을 시켰거나 옛날 열성당원이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아 냉남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명으로 갈아탔거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정당의 마지막 경우는 애매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정당 조직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친명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원래 계속 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당에 일치시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재명에 일치시키고 있는가 분명히 후자거든요. 이러면은 결국은 5년 뒤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패한다면 아주 만약입니다만 패하거나 그분이 정계 은퇴를 한 경우에 그 뒤에 과연 친명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가능성 높은 미래는 눈 녹듯 친명 그 개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조 교수님께서 이 정당이 취약해졌다라는 게 이게 결국에 정당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어떤 가치, 뭐 정책적인 지향점 이런 걸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리더나 인물에 따라서 이제 뭐 구성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일종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 명확한 어떤 그 멤버십, 그 다음에 정체성, 공통의 문화, 그리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주당 깃발 아래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플랫폼이 된 것이죠.